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어제 첫날 시행이 돼서 일정 부분 조금 변화된 모습들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저도 좀 몇몇 보긴 했는데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서 본다면 어떤 측면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완화됐는데 그게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을 지키면서 조금씩 완화돼 가는 겁니다. 다중 이용 시설 중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외에 사는 스포츠 경기 같은 무관중 경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변화기 때문에 예.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이나 헬스장 이런 데가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을 아예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PC방, 학원 이런 데서 전부 다 들어오기 전에 출입자 명단을 적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적게 되고요. 예. 손 세정 반드시 하게 되고 또 학원들 같은 경우도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발열 체크합니다. 발열 체크하고 의자도 지그재그로 앉도록 그래서 예.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기계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중에 중간에 있는 하나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띄어서 운동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공용 물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용 물품들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 개인이 가져와서 쓰고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하는데 이제 헬스장은 좀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이제 숨이 차고 이러면 예. 마스크를 턱에 걸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좀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정 부분 많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이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유흥업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특히 홍대나 이런 데 이제 강남 같은 데 클럽 이런 데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밤 12시 넘어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언제 어디서 또 산발적 집단감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유흥주점 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밀집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대화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가 되는데 비교적 전염 위험성이 낮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같은 곳들도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좀 모든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저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브리핑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원인고리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감염자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한 명을 놓쳤을 때 이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는 저희가 이미 신천지 사태에서도 경험을 했고 예. 여러 차례 그 지역사회 집단 감염에서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 감염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는 집에서 쉬기라던가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받게끔 하는 행위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역 당국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방역을 완화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마련해서 이 완화된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일종의 대중이 받아들일 느슨함이라는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행정명령이나 예. 방역 지침 같은 건 변화가 없는 변화가 거겠죠? 없어요. 네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 네. 변화 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크고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으니 일정 부분 약간의 변화는 주기를 바라는 거. 두 번째는 경제적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우리 이제 내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 이런 점에서 이제 일정 부분 완화를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지침이라든지 행정명령은 그대로 다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나가도 되나 보다 또는 마스크 잘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완화되는 것이 다시 더 들어가요. 예. 그 예전보다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심을 절대로 늦추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운동 경기 같은 경우도요 무관중으로 합니다. 절대 관중을 같이 안 하고요 예. 무관중으로 하고 그것도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만 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건 아직까지도 제한되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해드린 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학원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학원이 예. 문을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m 이상 거리 띄우고 지그재그로 앉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손 세정 반드시 하고 출입자들 전부 기록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동선을 추적해야 되고 연관자들, 좀 더 접촉자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절대로 해이해지셔도 안 되고 이건 내가 그냥 나가도 되는구나 이제는 마음대로 가능한 한 뭐 꼭 가셔야 되는 장소라면 가셔야 되겠지만 네. 마스크 하시고 그다음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셔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 코로나를 또 종식시킬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지금의 한 자릿수로 가는 이 수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식은 또 어렵다라는 대체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좀 다가올 겨울이 고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겨울이 고비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겨울철에 보통 이제 호흡기 감염 질환을 많이 이제 앓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겨울이라는 환경, 자연 환경이 주는 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이점들이 있거든요.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건조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그 온도가 높은 환경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도 좀 더 오래 이제 생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이 주는 인간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실내 생활 위주로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떤 밀접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고 이런 것이 또 바이러스의 전파에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을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면역력이 보통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의 새로운 침입이 없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면역력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 면역력이 생기면은 보통 한 4개월 정도 유지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거의 이제 겨울 시작되는 시점이랑 비슷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독감이 매년 새로운 그 독감 주에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굉장히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항원형이 변한 새로운 바이러스형 코로나의 재유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철이 되면 2차 세컨 웨이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네.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거의 모든 전염병이나 뭐 독감을 비롯해서 모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세컨 웨이브라는 것, 2차 대유행이라는 게 거의 모든 그 그래프에서 다 존재하는 겁니까? 그럼 어떤 겁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존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시켰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단기간 내에 이 코로나19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가 남반구와 북반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일으킬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겨울철에 대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생후 이거 국내 사례입니다. 생후 27일 만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최연소 신생아가 있습니다. 근데 신생아 바이러스 배출량이요. 엄마보다 최대 100배나 많았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생아의 면역 체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생아는 전 세계적인 사례 보고가 꽤 있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신생아까지는 아니지만 목숨을 잃은 유아도 있었지만 예.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완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은 취약한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 결과에서는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엄마보다 많았기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은 저희가 성인의 경우에서도 개인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뭐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인 건지 아니면 아이라서 더 그런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예. 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혈액, 소변, 대변, 타액에서 다 바이러스가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에서 지금 다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인보다는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러스가 분명히 전신적으로 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좀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총선은 끝났지만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인 것 같습니다. 뭐 정 총리는 어제 원안대로 하위 70% 가구에게만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지원금이 절실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겠다고 해놓고 언제 주느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급이란 말이 붙었다는 말은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재난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급이 되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지금 의견이 충돌되면서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네. 지금 상황은 뭐 세 가지 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70% 이하. 그러니까 상위 30%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지금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숫자가 줄어들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추경안을 그렇게 국회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야당인 통합당은 처음에는 주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주면 안 된다 저거는. 아예 그냥 현금 살포하는 것은 안 된다 반대를 했다가 갑자기 총선 때 입장을 바꿔가지고 전 국민에게 주자. 그래놓고 또 더 많이 주자.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을 주자 그랬어요. 네. 그럼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2배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런 상황까지 얘기했다가 총선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통합당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또 다시 70% 밑으로만 주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여당은 민주당은 그냥 원래 주장했던 대로 100% 다 줘야 된다. 그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70%를 찾아내는데 또 논란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뭐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상위 30%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가지고 기준을 잡잖아요. 예.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보험료가 아니라 예. 1년, 2년 전에 낸 보험료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아예 그러면 100% 다 지급하는 걸로 하자. 대신 이제 협의점이 뭐냐면 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요. 정부도 반대하죠. 야당도 반대하죠. 이러니까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그럼 다 주자.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구조 한 몇천억 정도 지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추경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은 9조 원 정도 되는 돈은 정부 예산을 깎고 또 뭐 줄여서 만드는 돈이에요. 즉 뭐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100%다 주려면 예산을 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걸 줄이는 방법은 결국 그러면 지급액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인데 이걸 80만 원으로 줄이고 예. 3인 가구 좀 줄이고 이러다 보면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있는 9조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100%다 주기로 하면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예. 아니면 70%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여당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 봐서 그걸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총선에 이미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 발행 여부라는 게 하나의 지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 주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70%냐 두 가지죠. 인 것인데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전망하시기로는 여당 쪽에서는 소득을 주는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전 국민을 다 주는 방안대로
아마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예, 현재 예. 상황에서는 합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얘기 저희가 잠깐 하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사실은 마스크 얘기를 어느 시기에는 저희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보도량으로만 따져도 마스크 얘기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절반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마스크 부족 사태, 마스크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태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줄 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 물량이 남는 판매처도 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여유분이 생기면 마스크를 수출해서 뭐 요즘에 다른 나라를 좀 원조해 주자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요. 이런 게 이제 여유분이 있으면 수출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지금 될까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손을 닦는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는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함부로 수출할 수 없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허용된 건 어느 정도냐면 생산업자에 한해서만, 유통업자는 절대 수출을 못하고요.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10% 내에서 수출이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예. 요 기준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재고가 많이 남다 보니 마스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더 많이 예. 증가시켜 달라고 지금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식약처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또 만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집단감이 일어나게 되면 또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풀었을 때 예.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수급할 수 있을까? 또 지난번처럼 대란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또 엄청난 비난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아직은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제안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예. 지금 사실 2개만 1인당 2개씩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일주일에 결국 3일이나 4일을 써야 돼요. 예. 근데 보통 마스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쓰려면 48시간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틀 정도 쓰는 게 가장 맞다고 보는데 예. 더 늘리는 방안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거나 이러면서 수요가 많이 줄긴 했지만 예. 일부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하고 싶다 예컨대 일주일에 3개 정도 구매할 수 예, 예. 있도록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판매를 늘려주면 사실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수출을 하든 우리나라 국내에 판매를 하든.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좀 세워보면 예. 이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어떤 재고량도 줄일 수 있고 예. 또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더 마스크를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방향을 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일주일 제공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쯤에서 해외 상황도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국가죠, 이탈리아. 실질 감염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감소세로 가고 있는 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만 지금 이탈리아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겪었던 국가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많은 피해를 봤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그 나왔던 이제 환자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대략 10만 명이 조금 넘은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고점의 3분의 1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일 환자 발생은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감소세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줄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 더 이제 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탈리아 상황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한 것도 같아서 저희가 여쭤봤고,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는 최근에 저희가 많이 언급도 했고 정부 방역 당국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특별히 또 언급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개학 이후에 벌어진 확진자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금의 이 싱가포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섣부른 완화 조치가 부른 피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개학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모델로서 싱가포르가 네. 먼저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 본보기로서 이제 평가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봤습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개학을 하자마자 그 유치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 지금 누적 확진 환자가 8천 명이 넘었고요. 예. 지금 동남아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그 섣부른 완화에 따른 어떤 환자 발생도 없지는 않겠지만 예.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주 집단 노동자들의 감염이거든요. 예.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중에서 그 잔무에 해당되는 일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좁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한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면서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네. 그리고 이분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그 국민들이 감염이 되면서 지금 예.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똑같은 예를 저희가 이제 스웨덴에서도 봤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주민이 굉장히 많은 사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스웨덴이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그 정책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그 이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지를 하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스웨덴어로만 그런 것들이 공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고 있던 그러한 그 이주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집단 감염의 한 또 축이 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싱가포르도 이와 같이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소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감염의 확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 사례에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이 코로나19라는 감염은 어느 한 틈만 있어도 분명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전체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는 한은 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싱가포르의 재유행은 사실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우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고려해야 볼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학교예요, 학교. 학교 개학 문제가 사실은 싱가포르 사례가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이게 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현장 교육을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가 개학하고 나서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확산세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밀집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라도 확진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면 전체가 확산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유초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막 예.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만지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만지게 돼서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만지게 되면 그걸 만지는 모든 학생이 또 감염이 되게 되고 예. 또 늘 함께 이렇게 옆에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개학 문제는 싱가포르 사례를 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단 이주 노동자들 기숙사 문제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최대 20명까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 예. 당국이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도 보면 보통 이게 공동 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어느 지역에. 근데 그분들이 잘 감염이나 아니면 감염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서 제대로 정말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1,426명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 네. 그중에 96%인 1,369명이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 감염에 이제 이 가장 그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고 예. 여기를 제대로 통제 못하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감염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 내 감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제대로 못 막으면요 이게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런 사각지대들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찾아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 막아내야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남아에서 최다 누적 환자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싱가포르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집트 상황을 보니까 낮에는 통행 가능한데 야간은 통행 금지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각 국가마다 국가에 맞는 지금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적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낮에는 필수적인 활동만 하고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낮에는 이제 시에스타를 갖고 대부분의 식당이 8시 넘어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집트 역시 낮에는 40도 가까운 기온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활동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문화생활이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하는 생활은, 그러니까 낮에 그 통행은 사회를 유지하기 필수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그냥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는 밤 생활을 이제 밤에 이동을 금지시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야간 통행 금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이집트가 그 가장 좀 약한 봉쇄 정치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최다 이 확진자를 발생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 유럽 쪽에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번 그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두 가지로 꼽았던 봤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국제공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둘 다 아프리카 안에서는 비교적 의료 역량이 괜찮은 국가들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가능한 곳들이거든요. 현재 2월 달 정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검사가 가능한 국가는 2개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제리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지금 검사가 가능하고 이제서야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모바일 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동형 검사실이 UNA에서 지금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검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검체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좀 적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19 거의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지구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널리 퍼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여러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를 유엔에서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아프리카 54개국 이제 유엔 대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했어요. 사무총장이 회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일단 우려는 표명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방역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확산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니까 아프리카 전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건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경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방역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엔이 WHO를 통해서 아프리카 47개국에 검사 장비, 진단 키트를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이제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한 거죠. 첫째는 우간다 같은 데는 사업체 지원을 위해서 사회 보장 배분을 재조정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또 이집트 우리가 얘기 나눠봤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농업 용지의 세금을 유예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즉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올 게 분명하니 그 부분을 좀 미리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세금 감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사회 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다. 즉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채용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적인 타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또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도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개의 나라들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현황 그리고 이집트, 덴마크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